안녕하세요. 네. 네, 건교생과 함께 하고 있는 단테의 신곡 여행.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강을 건너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단테가 아케론 강을 넘어 첫 번째 지옥을 여행한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단테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 본격적인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요. 진짜 지옥의 첫 번째 구역, 여기 네. 뭐 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구역이 사랑죄예요. 사랑이 죄래요. 네. 사랑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혜경 작가한테 사랑은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죠. 근데 사랑 눈물의 씨앗 맞아요. 네. 어쨌든 사랑이 죄인 까닭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단테 신곡 지우편으로 보면은 그거로는 5번째 곡이고요. 실질적으로 2번째 고리에 들어가는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제가 저 조각품 너무 뭐 유명한 로댕의 그 키스라는 작품이죠. 저것의 주인공이 이제 프란체스카 파올로인데 오늘 단테가 지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죄인과 얘기를 해요. 프란체스카와. 그래서 프란체스카 파올로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프란체스카 파올로를 가지고 수많은 뭐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술 작품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네, 오늘 다루게 될 사랑이-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이네요. 네. 네. 한번 들어봅시다. 예. 네. 요 그림은 저도 이제 단테 공부를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자의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고 유튜브 선생님이 있어서 유튜브가 선생님이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와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저의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했던 김원 교수님, 서울대학의 김원 교수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했는데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 단테도 신곡에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600여 명의 사람도 나오고 그 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참 많은 걸 이렇게 끌어오거든요. 끌어와서 지금 이제 그 애옥에 제 2고리로 들어올 때 그 심판관 같은 사람이 그 신이 미노스라고 있어요. 근데 기회 되면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끌어오는데 그 에로스에 대해서도 로마 신화에서는 에로스가 2가지 종류, 그리스 신화에서 2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로스,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큐피드가 에로스예요. 네. 에로스의 로마식이 이제 큐피드인데, 그러니까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에로스는 누구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로 더 익숙하죠. 네.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실제로 신화에서 에로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천지 창조할 때. 신들의 세계가 만들어질 때 그 천지 창조할 때 에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카오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혼돈 막 이렇게 혼돈이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카오스라는 뜻이 이제 이건 김원 교수님의 강의에서 들은 걸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건데 혼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최초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뭔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연신은 공간이라는 신을 카오스라고 했고요.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이런 생명체든 뭐든 만들어지려면 진료가 있어야지 되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혜경 작가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 커피가 되는 거 커피에 진료가 있는 것처럼 진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료를 땅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이렇게 살려낸 땅으로 만들어서 대지의 여신 누구죠? 가이아. 그쵸, 가이아죠.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 만들어질, 빵을 만든다고 합시다. 공간에 만들어진 밀가루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밀가루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생명을 갖게끔 하는 그 원동력,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에너지를 에로스로 설정을 한 거예요. 아, 이 에너지가 에로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스트 역할인 거네요. 빵을 만들 때 약간 그렇죠. 이스트 역할인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밀가루라는 재료가 빵이 되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주재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트가 들어가져야 부풀어지면서 이게 빵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재료죠. 네, 이스트가. 네.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는 네, 거죠. 네. 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처럼 생명력의 에로스가 원동력. 생명력의 원동력은 결과적으로는 에로스라고. 그 에로스 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 네. 에로스라고 하죠. 그것을 로마에서는 아모르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그 에로스가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네, 네. 그다음에 이 그림에 나오는 타로타로스는 지하 땅이에요. 네. 가이아는 우리 그 지상이고 타로타로스는 지하의 감옥 같은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땅에서 음과 양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음양이 네. 합쳐져야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해석은 단테가 바라보는 이런 어떤 관점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요거는 건가요? 단테로 해석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랑이란 무언가 네. 뭔데 사랑이 죄지? 이런 아. 얘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신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단 무의식이잖아요.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표출돼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각 지역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문양만 다르게 해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이 무엇인가로 무엇으로 생각했나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네. 그 단테 얘기가 아니라, 네. 그 기본적으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사랑이 실체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데 그걸 이런 식으로 도표로 이 가이아와 있고 타르타라스 지하가 있고 그리고 전체 어떻게 그런 사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에로스라는 걸로 일단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렇지. 도표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렇죠. 에로스는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 생명을 생성시키는 에너지, 원동력이다, 에로스가. 네. 사랑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또 뭐 죽이기도 하는 거죠. 산과 죽음 붙어 있는 거니까 가이아의 그 땅과 지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생명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기본 에너지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서 사랑은 참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네. 왜 이걸 단테는 첫 번째 그 본격적인 지옥에서 사랑을 사랑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사랑의 양면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을 네. 얘기하는 거냐면 네. 아니야, 그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보편적인 네. 해석 중에 하나가 관역을 빗나간다.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명중하지 않고 딴 데로 비껴나간다. 그럼 이 관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단테가 생각할 때 관역은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진리 뭐 이런 거겠죠. 그것으로부터 빗나가게끔 하는 거. 사랑이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지 않고 빗나가게끔도 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걸 분리해서 죄로 넣은 건데
이제 그 단테 그 오곡을 보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 줘 보실래요? 네. 책에 나오는 그녀는 세미라이스, 니노스의 아내였고 그의 뒤를 이어 지금 술탄이 다스리는 땅을 차지했지. 다른 여자는 사랑에 빠져 자결했는데 시카이오스의 유고를 배신하였단다. 그 뒤에 음란한 클레오파트라가 있다. 보아라 헬레네를. 그녀 때문에 지겹던 시절이 지났다. 보아라, 끝에는 사랑 때문에 싸웠던 위대한 아킬레우스를. 보아라 파리스 트리스탄을. 스승님은 사랑 때문에 삶을 마친 많은 영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댔다. 네, 이게 이제 그 지옥 오곡에 나오는 내용인 그 거죠.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애욕의 땅, 이 구역에서 죄를 받고 있는 이 사랑 때문에 죄를 받는 이들은 뭐냐면 이들의 그러니까 단테가 생각했을 때 사랑 때문에 지금 이 곡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렇죠. 내용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죄마다 죄값이 거기에 상하는 죄값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죄를 받느냐면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을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자정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엄청난 바람이 부는 지옥은 빛이 없죠. 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는 거야. 바람 핀다는 얘기야. 어쨌든 네. 거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신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죄인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 세미라미스는 바빌론의 여왕인데 아시리아 제국에서 남편이 죽고 남편이 살해당한 후 아마 페르시아인가 뭐 이쪽까지 아프리카 페르시아까지 전부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센 사람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여왕이죠. 큰 여왕,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인데 음욕이 강해. 음욕이 굉장히 강해서 음욕으로 짓는 그 죄를 합법화시켜. 자, 음욕이 강하다고 했을 때 왠지 좀 약간 좀 이렇게 탁하고 네. 깔짝지근하고 막 이런데 그것은 생명력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욕이 강하다, 생명력이 네.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클레오파트라. 그쵸? 네.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냐면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집트인이 본래 이집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의 일인데 네. 그 클레오파트라 7세가 왜 나왔을까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자 팡세가는 했던 말. 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유럽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는 그쵸. 그 주인공이 클레오파트라고. 클레오파트라죠. 그 실제로 로마 3도 정치 때에 등장을 해서 로마의 역사를 바꾸기도 한 사람이죠. 로마의 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를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게끔 만든 네. 장본인이 된 거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안토니우스가 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클레오파트라라고 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버리니까 안토니우스의 그 부인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 있으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게 악티움 해전인데 그때 안토니우스가 죽어요. 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스스로가 독사로 자기를 독을 물려갖고 죽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이집트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때부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죠. 실질적으로 시작이 네. 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죠. 네.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로 대접을 받죠. 이렇게 한 나라를 바뀐 여자야. 바꾼 여자. 세미라미스도 한 그 제국을 바꾸었어. 사랑의 힘이 여자의 그 사랑의 힘이 제국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보면은 또 트로이 전쟁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헬레나, 그 다음에 또 아킬레우스, 파리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아스에 네. 대해서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던데 바로 거기에 나왔던 그 헬레네. 파리스가 저기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하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죠. 유부녀 헬레네를 사랑에 빠져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으로 나와요. 트로이 전쟁에서는 트로이 전쟁에서는 아킬레우스는 그 친구 파트로폴리스와의 사랑에서 우정이라고 일단 뭐 동성애로 해석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정으로 봅시다. 우정 같은 사랑으로서 파트로폴리스의 죽음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트로이가 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가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또 트로이의 그 공주죠. 공주인 폴리세네가한테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서 그 폴리세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음모죠. 폴리세네에게 사랑하는 척하면서 아킬레우스로 유인을 해갖고 파리스가 아킬레우스한테 화살을 쏴서 죽여요. 그게 아킬레스건, 네.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이죠. 이런 식으로 파트로폴리스와 폴리세네에게 아킬레우스의 사랑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랑의 애욕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죄라는 거에 대입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을 단테가 이렇게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나 디도는 어떤 아이네스와의 사랑에서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을 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건데 실제로 사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문명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문명을 일으키는 게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전쟁의 역사를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는 이것을 단테는 무엇으로 봤느냐면 죄로 본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명 나오죠 여기서. 네. 트리스탄.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오곡에서 주인공이 되는 게 프란체스카가 나오는데 이 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실질적으로 사랑의 묘약이라든지 뭐 트리스탄이 이졸데가 말하자면 숙모잖아요, 숙모. 그러니까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사람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키워줄 수 있었던 그 삼촌의 와이프 숙모인데 삼촌과 그 이졸데 숙모가 마실 사랑의 묘약을 잘못해서 마시려고 마신 게 잘못해서 트리스탄이 마시는 바람에 이졸데와 사랑에 빠져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이것도 많이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많이 나오잖아요 예술로서. 네. 바로 죽음도 불사하게끔 하는 사랑. 이 이제 그 낭만적이고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해서 중세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사랑이 유행이었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프란체스카 파울로의 사랑이에요. 네. 그쵸. 프란체스카 파울로의 이 사랑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네. 사랑은 이내 고귀한 마음에 불 붙는 것. 이 사람은 빼앗긴 내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했으니 그것이 아직 나를 괴롭힙니다. 사랑은 사랑받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나는 멋진 이 사람에게 사로잡혔으니 그대가 보듯 아직 나를 사로잡고 있어. 사랑은 우리를 하나의 죽음으로 이끌었지요. 이것도 이제 지옥편에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가 프란치스카가 네. 이제 그 단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프란체스카가 느끼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단테한테 이야기해주는 장면인 건가요?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프란체스카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었던 사랑에 대한 그렇죠. 것을? 나는 이런 사랑을 했어. 이게 이제 궁정사랑의 유행을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고 사랑의 묘약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운명적인 사랑이야. 뭐 이런 식의 것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까 그 클레오파트라나 세미라미스나 이런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르죠. 네, 그러네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네.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따 사랑 에너지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단테는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죄라고 정의를 하면서도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다양한 성향으로 뻗치는 욕망들을 네. 짚어본 거죠. 네, 그렇군요. 그쵸? 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헤어질 결심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엉켜버릴 것 같으니까. 네. 좀 이따 나눠볼 건데,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파올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리미니 군주의 아들, 꼽주 아들, 큰아들, 이 잔조토라는 사람인데 그 잔조토가 1275년에 프란체스카는 라벤나 군주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리미니 군주의 아들과 라벤나 군주의 딸 어쩐지 정략결혼 같은 이 느낌 알겠죠? 네. 뭐 재벌가의 뭐 같은 이런 느낌. 이제 결혼 약속을 하는데 그 잔조토가 꼽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 동생 파올로를 내보내요. 잘생긴 파올로를 내보내는데 파올로를 처음 보는 순간에 프란체스코가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흔쾌히 그 결혼을 승낙을 했어. 근데 잠자리에 들었더니 곱추가 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절을 했겠어. 그렇지만 뭐 이제 그거는 어떻게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파올로와 은밀한 연애를 했는데 1280년 10년 후에 10년 동안 내 은밀한 연애를 했겠죠. 10년 후에 남편한테 들켜요. 남편한테 들키면서 그 남편이 동생과 와이프를 같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 속에서 둘이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은 이내 고귀한 마음에 불 붙이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파올로가 내 아름다운 육체, 프란체스카의 아름다운 육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에로스는 아까 말했던 그 에로스는 이때 에로스는 누구겠어? 결국 같은 에로스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육체적인 느낌의 말하자면 큐피드의 화살 같은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거죠. 그래서 이건 뇌죄가 아닙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살해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떠 돌아다니면서 서러움에 차갑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테가 너무 슬퍼요. 이걸 쭉 읽어보면은 네. 너무 가엽고 슬퍼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이런 사랑을 했었거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베아트리체와 이렇게 이거는 마음의 사랑이었지. 2번밖에 안 봤지만 그러니까 그러다가 베아트리체가 바로 죽잖아요. 25살에 죽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프란체스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 참여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에로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로스를 맞으면 우리가 어떤 의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들 책임이 아니야. 이러면서 슬픔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죠. 사랑의 힘에는 아무도 맞설 자가 없답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어찌 되었든 첫눈에 반한다. 눈꺼풀에 콩깍지가 꼈다. 어쨌든 그 순간 바로 어떤
어떤 것도 맞설 수 없는 이런 에너지들을, 폭풍 같은 에너지들을 살다 보면 너나를 막나를 한두 번은 다 겪게 되잖아요. 우리 혜경 작가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다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 같은 거를 뚫고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지평이 좀 넓어지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거겠죠. 네. 어쨌든 이 사랑이면 아무도 맞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네. 이야기를 쭉 듣는데 단테가 여기에서 기절을 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단테가 기절을 하나요? 오곡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네. 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자기가 감당을 못 하는 거지. 가엾은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자기 감당을 못 해요. 의지로 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가엾은가 이런 걸로 그렇게 기절을 하면서도 네. 단테는 그렇게 안타깝고 그러는데, 기절할 정도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왜 그럼 지옥에 넣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 얘기를 다시 또 하는 거죠. 네.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넣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였느냐면, 그거였어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 네. 죄를 지으면은 사람을,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사랑과 죄를 분리를 분리. 해라. 참 말은 그럴듯한데 그거 가능합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응? 힘들죠. 그거예요. 네. 단테가 사랑의 죄인 까닭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죄는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가엾고 너무 아름답지만 죄야 라고 단테는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단테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사람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에너지가 뻗쳐나가지를 못하는 그 자체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단테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세상적 욕망, 그러니까 나의 사랑 에너지로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케미로서 그 사람 확 끌어잡아 당기는 그것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자기가 제패하잖아요. 세미라미스나 클레오파트라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나, 한 사람을 가두는 거나, 트리스탄과 이졸데처럼 사랑의 미학을 마시는 숙모이지만 숙모를 사랑해서 한 사람한테 갇혀버리는 거나, 파울로가 프란치스카한테 갇히는 거나, 내 바깥으로 뻗쳐나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느님식 사랑이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느님식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는 모두와 내가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예수님께서 참 그 얘기 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있는데 신약에 가서는 그 십계명을 딱 예수님 두 개로 줄여요.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이랬을 때 너의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너의 이웃과 너는 연결돼 있다. 자, 나, 너.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나와 너는 떨어져 있으나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된다. 자, 우리는 영어에서 1인칭의 복수예요. 네. 그거 굉장히,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와서 닿았었어요. 1인칭의 복수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확장된 에너지라는 거. 너가 나와 연결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다에 떠 있으면, 섬이 둥둥 떠 있잖아요. 바다에 서 있으면. 네. 그쵸? 둥둥 떠 있는데 그 섬이 떠
있어요. 너와 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바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육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은 너가 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인지해서 이 에너지가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거. 갇히는 게 아니라 퍼져 나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식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것의 반대 개념은 뭐겠어? 어디에 갇혀버리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됐냐면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대상한테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단테가 생각했던 사랑은 그런 개인적인 아주 이런 협소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소유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수요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네, 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네, 그렇죠. 이 세상적 사랑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존재에 대한 욕망. 그렇죠. 이게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 존재론적인 그 사랑을 존재가 확장되는 거. 그렇죠. 그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하느님식 사랑이라고 그렇죠. 합시다. 그게 이제 단테가 생각할 때는 승화된 사랑. 그렇죠. 말하자면 그 성화된 사랑이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하고 이런 그 선생님 말씀도 보면 어디에 갇힌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금. 자, 이제 네. 그거를 다시 정리합시다. 그 언어를 봐서 갑자기 에리 프롬의 소유나 존재라는 책도 있고 네, 사랑의 네. 기술이라는 네, 책도 있어요. 갑자기 소유 나오니까 에리 프롬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하는 네. 것이 결국은 이 얘기예요.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하는 게 실제로 존재로서 확장시키는 에너지가 사랑의 기술이다. 퉁쳐서 얘기하면 어려운 기억에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하는 것. 그럼 이 존재를 느끼게끔 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에고와 참나에 대한 얘기를 어딘가에서 잠깐 했었던 것 네. 같은데, 내 안에 존재자로서의 느낌을 살아가게끔 하는 에너지, 비춰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저 같은 크리스찬은 그걸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유교에서는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로서의 씨앗인 그 순수한 그 기운이 확장돼서 이거 몸뚱아리를 살아가는 에고의 그 탁한 에너지, 갇혀있는 에너지를 닦아내서 펴지게끔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베아트리체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 사랑이 하느님식 사랑이라면 그것의 반대 개념이 세속적 사랑이라고 얘기합시다. 세속적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속적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세속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승화시켜서 펼쳐져서 흐르게끔 해줘야지 된다. 그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네. 그것에 대해서 단테는 죄로서 규정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쩔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겠지만 어떻게 해도 그건 그거고,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거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 너희 둘 안에 갇혀 있는 거, 이거는 죄다.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언뜻 보면 세미라미스는 아까 거 잠깐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네. 세미라미스는 클레오파트라나 뭐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파리스와 함께 했던 그 헬레네나 그 디도나 이런 사랑들이 불륜으로서
불륜이기 때문에 죄야라는 윤리적 관점,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갇혀 있는 것에 대한 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단테가 의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보세요. 요 프란체스카 파울로 여기에서 아까 내가 이 얘기 하다가 딴 데로 넘어갔는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그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라는 그 책에서 에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로스는 사지를 나른하게 해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신들의 가슴 속에서 이성과 의도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나른하게 풀어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화살 한번 맞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풀어진 그 상태에서 사실은 완전히 풀어지면 갇히지 않나요? 뭉치는 게 갇히는 거예요. 집착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하느님 사랑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 슬픈 상태에서 그 단테가 가슴 아파하는데 단테는 이 사랑을 사실은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 실제로 손을 잡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살아있을 때 진짜 두 번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산자는 워낙 수비학적으로 이 숫자를 갖고 이렇게 풀기 때문에 9살 때 보고 18살 때 죽었다고 두 번째 봤다고 하지만 그리고 단테가 베아트리체가 결혼을 하고 1년 후 베아트리체 나이 25살 때 죽어요. 그때가 단테가 30살인가만 그럴 거예요. 그때 이렇게 죽는 그런 애절함이 있지만 그것을 단테는 승화시켜서 결국 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때 그 사랑 에너지로 자기가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존재가 확장되는 걸로 지금 이 신곡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아트리체가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옥에서 보면은 지옥 2곡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네, 지옥 2곡 69에서 72행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신을 내려가도록 만든 저는 베아트리체입니다. 저는 제가 돌아가고 싶은 그 장소에서 왔습니다. 사랑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사랑이 저로 하여금 지금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신을 내려가도록 만든 저 했을 때 당신은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네. 베르길리우스로 내려가도록 만든 저는 베아트리체입니다. 저는 베아트리체는 천국에서 왔어요. 사랑이 움직여서. 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베아트리체 이 신성이 이 사랑으로 무엇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어떤 말? 어여가서 내가 사랑했던 단테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걔를 좀 건져내줘. 응? 라고 이 곡에서 베르길리우스를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자,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우리 그 애경 작가가 그 질문을 했었죠. 왜 이게 그 르네상스의 포문을 열었다고 하는 겁니까?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뭘까요? 잘 안 나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시켰잖아.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오직 신. 인간은 시인의 부속물. 그래서 중세시대에서는 신이 최고의 절대권 나오는데 그것에 르네상스라는 것은 부활시킨다는 거였잖아요. 무엇을 부활시켰다? 인간 정신을 부활시켰다. 인간 정신을 부활시켰던 인간 정신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의 대표 주자로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베르길리우스를 시켜갖고 로마 건국사의 그 기틀을 만드는 아이네아스를 쓰게끔 했단 얘기예요. 그때 이게 뭐예요?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성적으로 이 로마의 기틀을 잡는 서사시를 쓴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는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신곡은 베르길리우스를 멘토로 안내자로 붙잡고서 베르길리우스의 이성적인 철학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고서 가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고서 갈 수 있게끔 에너지를 부추긴 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은 또 신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베르길리우스에 있어서 르네상스는 가는 거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바로 그 베르길리우스를 움직였던 게 이 베아트리체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그러니까 확장되는 사랑이잖아. 확장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랑하고 차별이 되잖아요. 네. 그쵸? 네, 이제 네. 조금 구분이 되죠, 네, 사랑이.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잠깐 건너뛰어서 연옥편을 한번 잠깐 볼게요. 베아트리체. 연옥 30곡 121에서 135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껏 그를 지지하던 때가 있었지요. 나는 그를 젊은 눈으로 보면서 그의 목표로 곧장 이르는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시기의 문턱에서 나의 삶이 바뀌었고 그 사람은 날 잃고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다 헤맸지요. 내가 육체에서 영혼으로 올랐을 때 난 더 아름답고 더 많은 덕을 지녔는데 그는 내게서 전보다 기쁨을 덜 찾고 나를 덜 사랑했어요. 그리고 진실로 이르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면서 헛된 약속만을 하는 신의 헛된 모상들만 쫓아다녔어요. 선의 헛된 모상들만 쫓아다녔어요. 나는 기도했어요. 꿈을 통해 또 다른 수단으로 그에게 영감이 가도록. 하지만 그를 불러보려는 노력이 허망하게도 그는 정말 무심하기만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마음껏 그를 지지하던 때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살아생전에 둘 다 서로의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나는 그를 젊은 눈으로 보면서 그의 목표로 딱 이르도록 내 안에 그 베아트리체가 아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단테가 상상에 의해서 단테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보는 순간 그 사랑을 확 느끼는데 그 신성의 가도 같은 그 신비스러운 사랑을 느꼈다는 거야. 베아트리체로부터. 그래서 그 힘으로 목표로 곧장 이런 길로 갔단 말이야. 좋은 길로 쫙 가서 그때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면서 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단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청신체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찌되었든 그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모든 그 세상이 조금 그러니까 말랑말랑해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안 쓰던 일기도 쓰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다고 봐야지 돼요. 응? 그렇게 해서 막 펼쳐져서 시인으로서 청신체파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25살에 죽었다 그랬잖아. 두 번째 시기의 문턱에서 그는 두 번째 시기의 문턱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삶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잃고서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사람이 빛을 잃은 듯하게 방황을 하게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느냐면 정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길드 조직에 이 사람이 합류를 해요. 여러 길드 조직에서 얘를 받아들여 줘갖고 합류를 해서 자연스럽게 정계를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에 내게서 전보다 기쁨을 덜 찾고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나를 덜 사랑했어요. 나의 신성의 에너지를 덜 사랑하고 세상적 에너지, 아까 우리가 봤던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안토니우스처럼 그런 세상적 에너지를 더 찾게 됐다는 거지. 그쪽에 끌리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진실로 이르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면서 헛된 약속만 하는 선을 헛된 모상들만 쫓아다녔어요.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적 사랑이고 속세적 사랑으로서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를 가둬두는 거. 근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이렇게 속세적 에너지로 활동을 할 때 탐진치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막 이제 욕을 쫓고 욕망을 쫓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들리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도 얘기했는데 안 보더라는 거야. 이게 뭐야? 지옥 상태지. 지옥 상태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없다. 상태.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다. 그게 내가 내 안에 갇히는 거다. 우리 둘 사랑 안에 갇히는 거다. 퍼져나가지를 않고. 좀 이해가 되죠? 네, 이제 네. 사랑이.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무심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베르길리우스를 너한테 보낸 거야. 이건 지금 단테한테 야단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연호까지 안내를 하고, 이게 연호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연호까지 안내를 하고 베르길리우스가 쓰러져요. 이성이 쓰러지고 뭔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베아트리체가 나타나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세상에 이런 감옥이 없지. 그러고 돌아서서 지나놓고 딱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지금 요 상태가 그런 심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면은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격정이라는 표현, 애니어그램적인 용어로 격정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내가 내 안에 갇히는 거. 갇혔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들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침잠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약간 분리가 되면서, 이거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일반적으로 많이 관계에서 오해, 저 사람 성향으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갇혀버린 거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니까 할 수 없이 베르길리우스까지 보냈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단테가 베르길리우스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아까 여기 계속 지옥편만 읽고 있을 때는 약간 이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옥편을 이렇게 딱 붙여서 오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약간 이런 서사가 그렇죠. 조금 읽혀지는 것 같기는 되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 바퀴 이제 지옥 연옥 천국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이렇게 전부 맞물려서 같이 승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옥을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던 게 나중에 가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지옥편부터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책이 단테의 신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해석을, 이 사람 해석 저 사람 해석을 같이 보면서 간 거고, 어설프지만 천국까지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저도 나 나름대로의 나의 단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학교 때 읽었던 그 단테, 글씨는 까망이요, 뭐 했든 바로 그것이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누고 나면은 단테를 읽으면 아마 읽혀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쵸?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테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프지만 어떻다고
쓰러져 버렸다고. 슬프지만 슬프지만이 아니라 슬퍼서 쓰러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네. 집어넣고 쓰러지면서 이 사람 거기서 딱 벗어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오곡이 끝나요. 오곡이 끝나는데 쉽지 않네요. 정말 처음에 사랑이라고 나왔을 때는 뭐 누구나 아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 사랑이 네. 쉽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삶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에너지, 아니 삶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자꾸 체크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들을 잘 조절을 해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욕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욕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욕망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맑은 에너지를 끌고 가느냐의 삶의 태도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다테 신곡의 오곡의 내용을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이제 느끼는 바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과연 너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성화해 갈 거냐 이 질문을 지금 저에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잘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 질문이 있어야 그 책에 자기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지금 현주소, 내 사랑의 현주소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 사랑 현주소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네. 무지갯빛으로 여러 가지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욕망의 에너지를 흘러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전에 이거를 잠깐 봅시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에 지금 살펴봤듯이 우리는 크게 그 속세적 사랑과 하느님적 사랑으로, 제가 이제 소유와 존재를 연결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랑을 이게 그리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눴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랑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사랑의 성격을 나누는 거지. 에로스적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적 사랑, 필리아적 사랑, 스트로게적 사랑. 대개 이제 스트로게적 사랑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적 사랑을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럼 에로스적 사랑, 아주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끌리는, 케미가 끌려서 그냥 만나진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큐피드의 그 화살을 맞는 느낌의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라면, 아가페적 사랑은 여기에서 우리가 말했던 걸로 얘기한다면 하느님적 사랑하고 많이 통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아적 사랑은 우정. 자, 그러면 스트로게적 사랑은 혈육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거. 에로스적 사랑도 강하지만 네. 실제 가장 강한 건 나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스트로게적 사랑. 스트로게적 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도 진짜 없는 사랑이죠. 가족 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빚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건계숲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족이란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관계. 정답이네요. 그래, 맞아. 네, 어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에서는 굉장히 진짜 맞는 얘기죠. 그 말이 맞는 얘기네요.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까르마가 강한 사람들끼리 뭉쳐지는 거. 그러니까 까르마가 강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트라우마가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한테 가장 상처를 받는 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인 줄 모르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는 사랑인 줄 알지만
부모는 그게 자식한테 받은 폭력이고 자식은 부모한테 받은 폭력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집착이잖아요. 네. 정말 피에 이 끈적끈적한 저는 스트로이적 사랑이 지금에 와서 보면 가장 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반면에 아가페적 사랑은 사실은 꿈꾸는 거고 어쩌다 한 번씩 내 안에서 펼쳐져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지만 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을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향성으로 잡고 의지를 내서 가라는 응원의 소리로 저는 해석이 드리고요. 사람으로서 살면서 그나마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게 저는 필리아적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관계는 프렌드십의 관계로 전환이 될 때 평온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나마 잔잔해질 수가 있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의 네. 관계에서도 나는 정말 프렌드십이 바탕이 돼주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것 같고 자식 간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프렌드십,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이 저 에로스적 사랑이나 스트로이적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 집착의 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그 집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대치인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기대치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그만큼 기대치도 낮고 좀 성격이나 색깔도 다르고. 그쵸? 네. 그걸 아까 에리 프롬 언어로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친구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드물죠. 친구를 네.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되게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너는 내 거야. 이것을 또 우리가 굉장히 사랑의 언어라고 해서 정말 그러니까 꽁꽁꽁 서로가 묶이려고 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묶여져 있는 걸 소유에 대한 에너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관계 중에서는 우리 세상에서 맺는 그 관계 중에서는 친구와의 관계가 그나마 인간관계에서는 소유욕이 조금 덜한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프렌드십이 나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난 진짜 사랑인 줄 알았거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도 쏟았고 자식한테도 쏟았고. 그런데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결정하는 거야. 상대가 그걸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따끔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면 그건 사랑이 맞아요. 사랑이 언제나 따뜻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애니어그램에서 우리 각자 그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정의를 내릴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랑은 서늘하지만 따뜻함을 품고 있는 기운이더라고요. 굉장히 모순적인 언어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림이고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상대가 그거를 느낄 때 나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A한테는 그게 사랑의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B한테는 폭력의 에너지로 전달이 돼. 그러면은 결국 사랑은 관계 속에서 기다려서 그것이 필요를 느낄 때 주는 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 있어야지.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상대가 보이지. 그쵸? 네.
그게 프렌드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많은 갈등을 겪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20년 전에 그때 그게 나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이 아직 전달이 안 됐던 거였구나. 우리 아이한테는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 나는 사랑을 줬는데 못 받았다고 내가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게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때를 맞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휘두른 거네. 사랑이 죄였네요. 사랑이 죄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죄였네요. 아, 중요한 표현이야. 네. 그런 걸 나는 자주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뽀득뽀득 옛날 요즘 건 잘 안 떠올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말 최근 건 안 떠오르고 옛날 것만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내 안에서 알아지면은 상대에 대해서 미안해지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상대는 상관없고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살아가게끔 한 에너지가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프렌드십 같은 의미의 사랑을 할 때 가능한 거다. 단테도 사랑을 그 프렌드리십이라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거는 나는 없겠지만 단테는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프렌드십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신성으로. 왜냐하면 단테는 베아트리체와 삶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아가페적 사랑이 가능해요. 삶을 공유할 때 그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이지만 관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될 때는 관념이란 말이에요. 두 번밖에 안 받고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100%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단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짝사랑의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야. 그리고 짝사랑은 절대 나중에 만나면 안 돼. 이게 깨져. 왜냐면 자기 환상 속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대화 저런 대화 그런 관계 가상을 설정했는데 실제 만났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상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생활로 들어오는 거지. 삶으로 들어오면은 그 환상은 깨지는 거야. 여기서 최고가 뭐야? 그래서 백혈병 환자, 뭐 결핵 환자 이런 사람들은 막 사춘기 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책 볼 때 그런 것에 막 빠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짝사랑 하는 사람이 또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테의 베아트리체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갇혀서 내가 삶을 못 살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은 그거는 베아트리체로 승화가 되는 거고 그걸 누구한테 달렸어? 나한테 달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삶은 태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랑을 하느냐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왜 그 고백록 쓴 사람 아우구스투스 맞나? 네, 맞습니다. 맞나? 네. 고백록 쓴 아우구스투스. 내가 아까 저기하고 헷갈렸어.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간인지가 결정이 된다. 결국에 가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난 이게 삶의 태도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욕정은 세속적 사랑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고픈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애덕은 존재적인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 그럴듯한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읽기에는 그냥 읽어지는 말이지만 그 뜻을 생각하고 보자면 굉장히 존재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로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고 참회를 하고 올라와서 고백록을 쓴 거잖아. 나 이렇게 예전에 동물같이 이렇게 참혹하게 엉망으로 살은 나. 이런 나는 이 에너지가 수성이 동물적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런 나를 건져준.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떠한 원죄야. 이건 누구나 다 있어.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건너뛰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신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화를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 삼류소설과 명작의 소재는 똑같다. 그런데 삼류소설은 그것에 갇히게 한다. 막장 드라마는 그 욕정에 갇히게 하고 그거 보고 나면 찝찝하고 신나서 보는데 찝찝하고 고전 같은 경우는 읽고 나면 처음에 읽을 때는 힘들지만 읽고 나면 확장시켜서 내가 내 삶을 성찰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랑도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단테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거 나한테 폭풍처럼 밀어 닥쳤을 때 사랑은 쓰나미처럼 올 때가 많잖아요. 네. 밀어 닥쳤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키를 잡고 쉽지 않지만 이 키를 잡고 내 삶을 들여다볼 때 결국에 가서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탐욕도 나오고 뭐 또 뭐도 나오냐 시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제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잠깐 거론을 했는데 우리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헤어질 결심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건기의 숲에서 헤어질 결심을 갖고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참 재밌었던 게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눔을 했을 때 부류가 사랑에 대한 이 해석이 두 부류로 쫙 나뉘었어. 자,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만 합시다. 다른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나눌 이야기 너무 많지만 네. 설애지 설애와 혜준인가? 네. 혜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건 진짜 너무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헤어질 결심 진짜 좋은 영화인 것만은 확실한데 좋은 영화는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네. 해석, 그러니까 나의 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해석이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혜경 작가는 설애와 혜준의 사랑에서 어디 설애 사랑에 꽂혔는데 혜준 사랑에 꽂혔는지 아니면 둘 사랑에 꽂혔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처음에는 설애의 사랑에 꽂혔다가 설애의 어떤 사랑? 설애가 그 욕망하는 사랑이 있죠. 거기에 꽂혔다가 이제 중간쯤에 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잖아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면서 2부에 네, 그러니까 2포로 가는 거. 네, 2포로 갔을 때는 혜준의 사랑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네. 아름다워요, 이 영화가? 저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 네. 사랑을 우리가 둘로 딱 나뉘어졌을 때 이렇게 안타깝고 애절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해석한 한파. 이게 뭐냐면 프란체스코와 파울로의 사랑,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을 아름답게 해석을 하고 참혹하게 해석을 이 아름다운 해석도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뭐 조각으로도 우리가 처음에 로댕 거 봤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음악 들어보면은 너무 정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 고귀한 사랑의 그 안타까운 아름다움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름답지 않았다 했을 때는 아름다움이 그 화사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의 그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얘기이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꼭 아름답고 장밋빛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릇된 욕망이 가져다 주는 사랑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건이 전개가 되고 이야기가 점점 진행해 갈수록 그 어떤 사랑의 속성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그 영화 안에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저는 아름답지는 않았다. 근데 그게 꼭 장밋빛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네. 어쨌든 그때 네.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저기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네, 그렇지만 이제 한마디만 이제 더 하시면 더 붙이자면 그러나 그 사랑에는 굉장히 공감은 간다.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가요? 또 이해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재밌어서. 네. 너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그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갖지 못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사랑에 대한 욕망을 이 해준을 통해서 충족하고 하잖아요. 네, 설에도 그렇고 해준도. 각자 해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네, 사실은. 네, 네.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이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기는 했어요. 둘 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둘 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쪽으로 봤을 때 공감이 간다는 해석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설애의 사랑이 처음에는 굉장히 계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클레오파트라나 그 스미라미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아니 누구지? 아니 어쨌든 그 아시리아의 그 황녀였던 그 세미리미스 그 사람이나 이런 어떤 욕망이 다른 욕망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저는 들어서 설애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진 반면에 혜준 같은 경우는 설애하고는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르긴 했죠. 오히려 트리스탄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둘의 사랑이지만 상대를 향한 둘의 사랑의 색깔은 달랐다. 달랐죠. 네. 그리고 이런 참 사랑이 참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많이 나눠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서늘하면서도 잔혹한 느낌이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름답게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약간 잔혹동화 같은 느낌이라고 네, 할까? 저도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장밋빛이 아니라 네네. 안타까워 저 그렇죠, 사랑 안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게 생각했는데 아니라 영화를 점점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약간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 동화를 보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이 딱 네, 드는데 네. 아마 내가 그 잔혹동화 같다라는 네. 그것이 나한테 뇌리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헤어질 결심이 퍼뜩 스치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랑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우리 언어로 오늘 뭐 생각지도 않게 뭐 에리 프롬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야? 제 표현은 세속적 사랑과 하느님적 사랑. 이거는 소유적인 사랑, 집착의 사랑과 하느님적 사랑, 존재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퍼져가는 사랑, 에너지. 결국 사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건데, 에너지가 응축돼서 흐르지 않는 거, 집착하는 거라면 생명이 죽은 상태라면은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일 때, 사랑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단테가 너무나 가엾어서 실신까지 하고 감당이 안 돼서 실신까지 하면서도 왜 지옥에 보냈는지, 사랑을 죄로 만든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이번 건교생과 떠나는 단테의 신공여행 오늘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사랑이 죄인가요를 주제로 단테 5곡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를 물으면서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각자들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